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산소증이 이루어지는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산소증이란 우리 신체의 조직세포들이 산소가 부족할 경우를 말합니다. 결코 이 혈액의 산소 함량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점을 앞에서 여러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아셔야 할 것은 조직세포들이 실제 얻은 산소의 양은 혈액이 실제로 풀어놓은 산소의 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산소를 푸는 절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의 100%의 산소는 혈액에 골고루 흩어져 있는 저혈구가 싣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산소를 푼다는 말은 결국 저혈구가 산소를 푼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혈액이 얼마만큼 산소를 풀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 4가지 요소가 결정합니다. 첫째, 혈액의 유동량. 둘째, 혈액의 산소 함량. 세 번째, 모세혈관 속에 들어간 저혈구 수량. 그리고 네 번째, 모세혈관 속에 들어간 저혈구들이 최종 풀어놓은 산소의 총량 등이 결정합니다. 혈액 유동량은 뒤에 가서 설명드립니다. 혈액의 산소 함량은 저혈구 수량과 히모글로빈의 질량이 결정하는데 이 두 지수 중에 어느 하나의 수치가 낮으면 빈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빈혈이 아닌 이상 산소 함량은 누구든지 충분하다고 봐야 합니다. 빈혈은 계속 의학상 충분한 중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모세혈관 속에 들어간 저혈구의 수량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한데 그 원인은 바로 저혈구가 오로지 모세혈관 속에 들어가야만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산소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세혈관 속에 저혈구가 많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산소를 풀 수 있겠죠. 그와 반대로 혈액의 산소 함량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모세혈관 속에 들어간 저혈구의 수량이 적으면 산소를 많이 풀 수 없기 때문에 신체는 여전히 저산소증에 빠지게 됩니다. 노인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 산소호흡기를 차서 혈액의 산소 함량을 올려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 가늘한 파이프 모양의 보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저혈구는 오로지 이 모세혈관 속에 들어가야 산소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두 개의 빨간 계란 모양이 바로 조직세포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런 조직세포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단 이 두 개로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저산소증은 바로 이런 조직세포가 산소를 부족한 경우이지 결코 이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의 산소 함량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조직세포들이 모두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있다면 나이를 막론하고 정신이 맑고 기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적해야 할 점은 지금 의사들은 혈액의 산소 함량이 충분하면 신체는 꼭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로 빈혈이냐 아니냐만 중시할 뿐입니다. 이것은 너무 틀린 생각입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는 노인들은 빈혈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은 거의 모두가 혈액에는 충분한 산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전형적인 저산소증 인구입니다. 산소를 푸는 절차는 현대사회에 들어서 더 극심하게 차질이 생기는데 의학적으로 거의 무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성병이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의 치명적 약점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절차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혈액이 가지고 있는 산소는
오로지 모세혈관 속에서만 풀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방금 말씀해 드렸습니다. 혈액이 산소를 푸는 절차는 두 가지 단계가 포함됩니다. 1. 적혈구가 충분한 변형을 거쳐서 모세혈관 속에 비집고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적혈구의 변형성과 적혈구의 직경입니다. 2. 모세혈관 속에 들어간 적혈구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될 수 있는 한 충분히 불어넣는다. 이 단계에서는 탄산탈수 효소라고 하는 촉매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요소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혈구의 변형성은 위에서 적혈구가 모세혈관 속에 비집고 들어가는데 중요한가? 여러분 아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적혈구가 이렇게 모세혈관 속으로 들어가는데 설마 문제로 될 수 있을까? 사실 이 절차는 엄청 중요하고 또 제일 쉽게 문제거리로 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적혈구의 직경이 모세혈관의 내경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적혈구의 직경이 모세혈관의 직경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믿기지 않지요? 이 덩치가 더 큰 놈이 쟤보다 작은 아구리로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 도리는 또 간단합니다. 이 풍선을 보세요. 직경이 이 파이프, 이것이 모세혈관으로 봅니다. 이 파이프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나 막 임의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경이 쟤보다 훨씬 작은 파이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성이 좋아야 적혈구는 모세혈관 속으로 쉽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형성이 안 좋으면 모세혈관 속에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산소를 풀 기회조차 없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체는 저산소증에 빠지겠죠. 또 한 가지 경우는 변형성이 안 좋은 적혈구가 모세혈관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렇게 막 억지로 들어가서 혈관벽과의 마찰이 너무 커서 이 모세혈관을 빠져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됩니다. 그 결과 뒤에 따라오는 다른 적혈구들이 이 모세혈관 속에 들어오는데 지장을 줌으로써 저산소증을 만듭니다. 어쨌든 적혈구의 변형성이 좋지 않으면 혈액의 산소 공급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적혈구의 변형성을 나쁘게 만드는지 많이 궁금하겠죠? 이 그림 보세요. 첫째, 영양과잉, 주로는 고혈당과 고지방혈입니다. 이 두 요소는 적혈구의 세포막을 직접 영향 주면서 변형성을 내립니다. 그 결과 당연히 저산소증입니다. 식사 후 졸리는 원인이 바로 식사 후 고혈당 때문에 적혈구의 변형성이 내려 이루어진 저산소증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가역적이에요. 즉 혈당이 정상 수준으로 내리면 적혈구의 변형성도 제절로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후 90분 내에 혈당 수준이 제 자리를 찾게 되면 졸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지방혈은 건강에 대해 전반적인 해를 끼칩니다. 사실 고지방혈이 역시 적혈구의 변형성을 내려 온몸에 저산소증을 유발해서 전반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2. 적혈구의 변형성을 파괴하는 두 번째 원인은 유리기입니다. 유리기란 화학 활성이 강한 모든 생물 분자를 말하는데 적혈구의 세포막을 파괴함으로써 변형성을 내립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유리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바로 저산소증입니다. 이 특징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영양과잉은 적혈구의 변형성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군 음식 또는 군립지를 너무 많이 먹던가 또는 자주 음주해서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고 하면 영양과잉이 됩니다. 그 결과 적혈구의 변형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신체는 어느 정도의 저산소증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저산소증은 유리기를 많이 유발합니다. 이 새롭게 유발된 유리기는 또 저결구의 변형성을 한결 더 나쁘게 만들어주면서 신체의 저산소증을 한결 더 심하게 몰아갑니다. 이 심해진 저산소증은 또 한결 더 많은 유리기를 유발합니다. 결국 이것은 악성순환에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저산소증을 일으키는 요소는 모두 유리기, 저산소증 사이에 이런 악성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산소증을 빚어내는例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체의 어떤 조직이든 과량의 산소를 소모하면 그 부위에는 저산소증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심한 스트레스, 지나치게 피곤할 때,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밤일을 할 때 등 모두 신체의 어느 한 부위에서 과량의 산소를 소모합니다. 그러면 그 부위가 저산소증에 빠지고 그 결과 대량의 유리기를 유발하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 악성순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일은 나이가 들면서 변형성이 좋지 않은 저결구의 수량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바꿔 말한다면 노인들의 저결구 변형성은 보편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공기를 호흡하지만 노인들의 기력은 젊은 사람들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의학상 실험실에서는 저결구의 변형성에 대해 충분한 연구를 가졌고 그의 중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단지 의학의 임상, 즉 환자를 상대하는 의사나 병원에서 저결구 변형성을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도 이 한심한 현실을 바로 잡을까 해서입니다. 구글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저결구 변형성이란 영어 키워드를 치면 수없이 많은 연구 자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erythrocyte deformability, erythrocyte flexibility, erythrocyte rigidity 등이 있습니다. 저결구의 변형성이 내려가면 온몸이 저산소증에 빠집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게 동의하는 것은 바로 만성병은 영양 과잉, 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고령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 경우는 모두 저결구의 변형성을 파괴함으로써 신체를 저산소증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지금쯤 깨달았겠죠? 현대 사회에 들어서서 저결구 변형성은 너무 쉽게 차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무지무지하게 많은 저산소증 현상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생깁니다. 노인들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결구 변형성이 빚어놓은 저산소증은 병원에서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수없이 많은 만성병이 한평생을 따라다니는 불치병이 되겠죠. 저결구의 변형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앞에서 말씀드린 뭐뭐 소프트젤이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6개의 실내를 보셔도 동감이 가겠죠. 이가 가져온 대량의 신기한 효과를 관찰하고 우리가 세상 처음으로 혈액이 산소를 푸는 절차는 의학적 맹점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또 만성병의 제일 주요한 원인이라고 우리가 주장해 나선 겁니다. 다음은 저결구가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가는데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소, 저결구의 직경.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관찰한 바 어떤 사람들은 뭐뭐 소프트젤을 먹고 신체에 막 산소 이용이 올라갔다는 느낌이 전혀 없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변형성 외에 혹시 다른 요소도 저결구가 모세혈관 속으로 들어가는데 영향 주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고객들의 피드백을 거듭 검토하고 비교도 하면서 끝내
저혈구의 직경이 너무 클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은 간단히 몇 마디뿐인데 이 원인을 찾는 실제 과정은 엄청 고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상 크기의 저혈구 직경은 7에서 8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서 잘못 발육된 저혈구의 크기는 10 마이크로미터를 넘습니다. 정상 크기보다 25% 이상 크다는 말입니다. 이때 저혈구의 변형성이 아무리 좋아도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겠죠. 덩치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설령 들어갔다 할지라도 혈관벽과의 마찰이 너무 커서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속도가 무척 느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 초에 모세혈관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저혈구의 양이 적어지고 조직세포는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겠죠. 우리의 신체에서 쉽게 부족할 수 있는 영양은 엽산, 비타민 B12입니다. 평소에 모든 음식을 익혀서 먹으면 엽산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엽산이 열에 너무 예민해서 그래서 열을 받으면 파괴됩니다. 냉채에 식초를 넣고 먹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식초도 저혈구의 발육에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유의병이 있는 분들은 보통 비타민 B12가 부족합니다. 인체는 매일마다 작은 양의 저혈구가 새롭게 발육을 마치고 혈액에 투입되는데 이것을 저혈구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전체량의 0.8% 되는 새로운 저혈구가 매일마다 혈액에 투입됩니다. 그러니 모든 저혈구를 한번 이렇게 갈아 바꾸는데 120일 걸립니다. 120일 걸립니다. 즉 4개월. 그래서 저혈구 발육에 필요한 어떤 영양을 보충할 때 예를 들면 엽산, 비타민 B12, 식초 등이 있습니다. 이런 영양을 보충할 때 120일 돼야 그 효력이 최고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탄산탈수 효소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는 모세혈관 속에 들어간 저혈구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빨리 그리고 많이 풀게 도와줍니다. 산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저장하고 운반하고 푸는데 특수한 용기와 특수한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공장이고 병원에서는 산소병에 산소를 밀봉시키고 그 병을 옮기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도리로 인체는 산소를 히모글로빈에 넣어서 밀봉시킵니다. 여기서 히모글로빈은 산소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히모글로빈을 저혈구 속에 담아서 혈액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면서 산소를 운송합니다. 결국 저혈구는 히모글로빈을 운반하는 트럭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산소병의 산소를 뽑으려면 그 밸브를 틀어야죠. 그거 마찬가지로 히모글로빈이 산소를 풀려면 역시 특수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히모글로빈은 저혈구의 세포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세포액이 산성으로 변하면 히모글로빈은 산소를 제절로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관건 문제는 어떻게 해야 저혈구의 세포액이 산성으로 변할 수 있을까? 이때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마침 모세혈관 옆에 있는 조직세포들이 신진대사를 거쳐 많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이 여기에서 쓰입니다. 저혈구가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 이 이산화탄소는 저혈구 속으로 들어가는데 저혈구 속의 세포액의 물과 결합하면 탄산이 생깁니다. 이 탄산이 바로 산성을 띱니다. 그러면은 저혈구의 세포액은 산성을 가지겠죠. 중요한 점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탄산을 만들어야 저혈구의 세포액이 산성이 강해지고 그러면은 히모글로빈은 산소를 많이 풀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탄산탈수 효소의 중요성을 보일 때입니다. 탄산탈수 효소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결합해서 탄산을 형성하는 이 반응의 속도를 1000만 배나 올립니다. 바로 탄산탈수 효소에 이런 촉매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혈구가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짧은 시간 내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산소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탄산탈수 효소의 중요성이 알려지죠. 탄산탈수 효소는 아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금속 효소인데 신체가 아연이 부족하면 이 효소의 량이 적어집니다. 만약 장애병이 있다면 아연의 흡수가 잘 되지 않아 아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들도 아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경우는 자주 아연을 보충해야 합니다.